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하쿠나 마타타님이 수능 딱 한 달 전입니다. 고3 수험생, 재수생 두 딸과 아침 먹으며 듣습니다. 그렇군요. 11월 중순이 보통 수능이었으니까. 네,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때 또 한파가 올라나?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쿠나 마타타님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왜냐하면 수능 한 달 전인데 고3 수험생, 재수생 두 딸과 아침을 먹으며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미 두 번이나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한 달 전부터 그렇게 신경 쓰세요. 그냥 평소대로 하시면 되지. 그죠? 왜요? 네, 평소대로 아자아자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바블님이 안녕하세요. 갑자기 겨울 아침입니다. 어르신들 모자 꼭 착용하고 따뜻하게 아침 나가세요. 라는 인사 따뜻하게 보내주셨고요. 예. 강기민님은 이 시간부터 9시까지 문화방송과 친구 시간입니다. 종배 동생 고마워.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 네. 자, AS 타임 가시죠. 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선집중에서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전문의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차승민 전문의는 김근식이 성적 대상을 보면 못 참을 거라면서 재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때문에 치료 감호를 한다고 해도 정신과적 약물 치료와 화학적 거세를 병행하는 게 가장 확실한 치료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김근식을 두고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김근식의 발목을 잡은 건 과거였습니다. 지난 2006년 만 13살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이 재작년 12월에 신고가 됐고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이 된 건데요. 이로써 김근식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갱생시설이 아니라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시 구속이 됐지만 또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고요.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보호 수용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할까요? 저는 이 점을 주목을 했는데요. 자, 또 다른 강제추행 피해자가 재작년 12월에 신고를 했고 네. 보도를 종합하면 작년 7월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넘게 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네, 상당히 오래 걸렸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근식이 출소하면 금속으로 된 전자발찌 채우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디서 거주할지 의정부의 어떤 시설을 지정을 했다고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면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극적이죠. 출소 하루 전. 출소 하루 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서 영장이 발부가 됐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갔어야 되는 사안이냐라는 데 제가 물음표를 찍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경찰이 이미 작년 7월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는데 그럼 검찰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궁금증은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를 종합을 하면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김근식 찾아가서 다시 신문하고 있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해서 다시 어떤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네. 작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면 무려 1년 3개월이거든요. 이게 납득이 되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어딘가 어떤 먼지더미인가 뒤집어 쓰고 있다가 혹시 아떠가 해가지고 지금 벼락치기 했던 것이냐. 사실 이게 지금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부터 체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검찰에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시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이 과정은 다시 한번 좀 복귀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토로님도 묵은지도 아니고 이런 강력범죄를 묵히다가 지금 꺼내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검찰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주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생존 전략이 분명해졌습니다. 동북아에 미친 개가 돼서 미국, 한국, 일본과 죽도록 맞서 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했습니다. 이 순간 민주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반도의 정통 세력입니까?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이 세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색깔론이라고 발끈합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양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 김여정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습니까? 여당 대표의 정당한 지적을 망언이라며 징계안을 발의하는 야당과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한 건데요. 좀 짚을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런 페이스북 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볼 때는 가불 공세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가불? 네, 가불이라는 용어가 좀 약간 올드하긴 하죠. 그러게요. 네, 그래도 쓰겠는데요. 미래형 사건을 현재로 끌고 와서 공세거리로 활용한다. 그런 점에서 가불 공세다. 이렇게 이름 붙여보았는데 자, 물론 지금도 미사일 도발과 포 사격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최고 정점이 상징적 사건은 뭐가 되겠습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되겠죠. 그렇죠. 이 핵실험을 한다고 치고 기점을 여기서 잡아서 시간을 거꾸로 달려 현재로 달려와서 공세를 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북한의 핵실험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 파탄났다. 따라서 그간의 대화 노력은 북한의 위장쇼에 도란한 무능의 소치이자 친북의 증좌다. 친북 무능이 북한을 이롭게 했으니 김일성주의를 추종한 셈이고 김일성주의를 추종한 그 불온함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조작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은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고 내지른 오발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한드름으로 다 엮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정진석 위원장의 의도를 이렇게 읽으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 맞대응 의도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강경 맞대응을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대북 기조를 웅변할 수 있고요. 그 웅변이 파국의 불똥이 윤석열 정부로 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친북 기조의 오류와 무능을 역부각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결국 정부 여당은 안보 정국의 큰 틀을 짜고 그 우산 아래 사정 국면을 배치를 한다. 그래서 야당의 저항을 제압한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지금 한 스텝, 두 스텝 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성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큰 그림 아래 또 전 정부와 차별화를 하면서 안보를 이슈로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이런 의도도 섞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건 기본이겠죠. 네. 근데 지금 물프레님이 북한에 당당하자고 친일을 합리화하는 건 문제 아닌가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기도 하셨는데 특히 김문수 경산노위원장의 발언 같은 경우에 야당에서 또 사퇴 요구가 거세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여당 대표가 극우적 발언에 동참한다는 역효과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여당 대표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 다음에 노동계 잘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여기서 뭐 여당 대표는 둘째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으면 선을 그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게 아까 음성 대역으로 들으셨던 정진석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 내용 중에 딱 한 문장, 7차 핵실험이 임박했습니다라는 한 문장, 이거를 7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로 만약에 바꿔버리면, 그래서 핵실험이 이제는 과거 완료이 되어버리면 판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그림을 미리 짜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불이라는 말씀을 쓰신 거죠. 네. 클레마티스 님이 거센 정치권 발언들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뿐만이 아니고요.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조경태, 김기현 의원은 아예 핵 보유를 주장하고 나섰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게임 체인저를 가져야 한다라고 했고 윤상현 의원은 핵 공유를 대안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차기 당권 주자들까지 핵을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현실 가능성은 저희가 여러 차례 짚은 바가 있었고요. 네. 근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글을 전체를 다 보니까 마지막은 또 민주당에 대한 질문으로 끝이 나더라고요. 이 안보 위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아까 답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다른 걸 갖고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음성 대역을 한번 들어보시죠. 부채 늪에서 금융 약자를 구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입니다. 금리 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입니다. 빚을 갚느라 구매력을 상실한 서민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가 불황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당장 빚의 늪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냅시다.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습니다. 자, 대답을 했는데 전혀 다른 걸 들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네요. 여기 좀 그 재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이중 효과를 노린 포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점 효과인데요.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금융약자에게 직격탄이라는 건 뭐 3살배기 아이도 아는 일이고요. 더불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해법은 아주 간단하죠. 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다면 금융약자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하는 점.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금융복지의 문제인 게 아니라 금융약자발 펑크가 전체 금융, 나아가 경제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선제 조치이기도 하다. 이런 판단은 누구라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정책 고리를 선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아주 단순한 의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여당이 선수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당이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달리 당정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와 스텝을 같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정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운신을 해야 한다라고는 한계도 있습니다. 근데 예산은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시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정협의라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당의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건데 야당은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직진할 수 있다는 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속도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것이겠고요. 두 번째 효과는 대비 효과겠죠. 이재명 대표가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비 효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전에 짚은 것처럼 정부 여당은 북한 문제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 여당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면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민생경제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여기에 부응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겠죠. 유의할 점은 이런 차별화 전략이 치고 빠지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 인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친일 국방을 때려서 정진석 위원장의 식민사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니까 정치적 소득은 챙겼다고 보고 정부 여당을 북한에 묶어놓고 나는 기동전으로 다른 걸 치겠다. 그래서 치고 그다음에 빠지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주장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의제 띄우기다. 이런 비판을 또 하잖아요. 네, 그런 비판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이게 맞든 틀리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흐름입니다.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번 주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예산 심의 국면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경제 민생 의제가 주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케줄상. 바로 이 흐름에서 선수를 쳤다. 뭐 방탄용이든 아니든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음흠. 이것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배는 띄었으니까 표류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을 해야 될 텐데 앞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법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법안 처리부터 뭐 좀 힘을 보여줄까요? 당연히 어떤 처리에 나서겠죠. 근데 또 이 법안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란이 벌어질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리고 논란이 벌어지는 게 나쁠 수는 없는데 근데 논란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왜? 자기 프레임 안에 여당이 걸어 들어오는 것이 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기세는 내가 먼저 쥐었다 하고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네. 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도 한 말이 있긴 합니다. 위기는 과장돼서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 가게,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신용정책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후속 대책이 나오는지 요 점도 시선 집중을 하겠고요.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님이 전쟁놀이 하지 말고 금리 물가 잡으세요 라고 주문을 또 해주셨고요. 상노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 돼서 터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런 우려 전해주셨고요. 매노님은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수준 높은 정치인을 기대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지난 8월에 그 중대재해처벌법 법 내용과 시행령 내용 그 개정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도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보도를 탔는데 간략히 추려서 전해드리면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 처벌 규정을 완화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거나 아예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경제벌로 바꾸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한 번은 봐주자 뭐 이런 건가요? 한 번을 봐주자 정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를 경영 책임자로 보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재계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는 좀 빼주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죠. 네. 이건 이제 법 개정 의견이고 시행령 개정 의견도 함께 내놨다고 하는데 10개 항목에 걸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경영 책임자의 의무 완화 이쪽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경영 책임자가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여부를 점검한 뒤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현재 시행령을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개선할 의무 수준으로 그냥 뭉뚱그리는 표현으로 대체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조목 나눠져 있던 거를 버무렸군요. 그렇죠. 버무린 것이죠. 네. 버무리면 틈새가 더 커지게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잖아요. 네. 법 개정은 쉽지가 않겠죠. 민주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주당이 타협을 해주지 않는 이상 법 개정은 어렵다고 본다면 핵심은 시행령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있는데 여기서 모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 이른바 행정입법을 통해서 모법을 무력화한다는 논란은 그동안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 개정 의견 제가 조금 전에 추려드린 대로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영 책임자는 빼주자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빼주는 방법이 명시적으로 법을 바꿔서 빼주는 것도 있지만 경영 책임자가 걸릴 수 있는 여지를 최소로 줄여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시행령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시행령에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한 항목, 두 항목, 세 항목 딱 이렇게 세분해서 규정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더마카 표현대로 버무려 버리면 해석의 여지를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래버리면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사실상 빠져나갈 구멍을 여러 군데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역시 초점은 시행령 쪽에 맞춰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름따라님이 또 그놈의 시행령 돈 많은 놈들을 위해서예요. 물음표라고 보내주셨고 네, nom자는 자로 바꾸겠습니다. 네. 네. 아, 전 그대로 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헬레나님이 그저께 SPC에서 20대가 또 죽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죽음 없어져야 합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25일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의견은 그냥 의견이고 이거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지고 중심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동부보다는 기재부가 힘이 센 것 같고요. 기재부보다 더 힘이 센 분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겠죠. 자,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